첫 번째 이슈는요. 강제징용 배상 갈등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는데 뒷말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정부 징용배상 일본에 제안을 했다. 요 얘기인데요.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받았다고 알려진 우리 공기업들이 좀 있어요. 뭐 포스코, 코레일 등 이런 기업들이 요 출연금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상은 수용 못한다. 단박에 거부를 했습니다. 포스코, 코레일, 글쎄요. 강제징용 이 배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청구권 협정의 수혜다 뭐 이런 이유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나 봅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럼 이런 어제 정부의 제안, 물론 일본은 거절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나오겠죠. 그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징용 판결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법을 내놨다.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해법을 정부가 좀 내놨다는 측면. 그런데요, 청와대는요, 올해 1월엔 이런 비슷한 얘기가 그 당시도 거론이 되고 있었거든요. 논의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외교당국이 그와 비슷한 내용을 또 제안한 거예요. 계속된 한일 관계 악화에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일본은 제3국 중재의 구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일 관계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니 1월 달에는 이런 거는 뭐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다시 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무슨 일인가 싶지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일본도 그때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제안을 했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정부 외교적 수세에 몰리자 G20 앞두고 징용배상 땜질 제안이다. 땜질 제안. 이게 땜질이니까 뭐가 근본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부 한일 기업 출연해 배상급 지급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노라고 했고요. 완전 보상하려면 수조 원대가 이르는데 한국 기업들과는 조율이 지금 안 됐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공기업들은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공기업의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요. 징용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당사자들하고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 관방장관 한국 정부 책임 다안했다. 또 이렇게 일본은 또 뭐 비판하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영골 전 대표님. 예. 어제 정부의 저런 제안, 물론 일본은 거절했습니다만, 두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부가 이런 해법이라도 제시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뭔가 당사자들은 뭘 알지도 못한다는데 정부가 그냥 툭 던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고육지책으로 예. 뒤늦게나마 정부가 예. 방향을 정한 건 잘한 거로 봅니다. 여태까지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어요. 작년 예. 10월 말에 대법원에서 징용배상 1인당 1억씩 내라 예. 했거든요. 다 하면 23만 명이니까 23조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청구권 협상 때 끝났다고 하는 거고 예. 우리 청와대는 상권 분립 나라에서 예. 대법원이 판결한 거를 정부가 어떻게 관여하냐?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모르는 태도로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극과 극 어떻게 보면 대치를 했는데 지금 뭐 G20 회담을 앞두고 우리만 고립되게 생겼어요. 일본하고 회담도 못하고. 예. 또 미국에서 또 압력도 들어오고 국제적으로 외교 고립이 심각하니 예. 뭔가는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전문가들이 과거부터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1대1. 우리도 포스코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예. 코레일, 예. 한전이라든지 이런데 청구권 자금으로 많이 컸던 공기업이 있으니 예. 거기서 좀 내고 일본에서 징용 책임 있는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라 거기서도 내고 예. 반반씩 해서 좀 하자.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쉽지는 않죠. 예. 기업들은 업무상 배임될 수도 있어요. 23조라는 돈을 내는 게.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싹 빠지고 민간 기업들 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또 한일 기업 간에 어떻게 배분해서 내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 때는 화해치유재단 해산해놓고 그렇죠. 이거는 또 재단을 만들고 이게 좀 말이 되냐 이런 그러니까 비판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비판도 있는데 외교는 명분이 아니라 실리거든요. 우리가 일본하고 언제까지 싸울 수는 없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협상의 문을 열었다는데 좀 점수를 주고 싶고 일본도 일단은 1시간 만에 거절은 했어요. 예. 하지만은 이 한국 측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시작된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의미를 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일 갈등 국면에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나 봅니다. 네. 자, 이재용 씨요.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좀 생각해볼 문제들이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요. 우선 첫 번째로 공기업이 대상이 될 듯하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받은 우리 공기업들이 기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포스코, 뭐 코레일 등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공기업은 뭡니까? 너무 연관성을 좀 너무 억지로 끌어다 붙였다.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 공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날벼락을 맞은 거죠. 갑자기 돈을 내라고 정부가 뭐가 이렇게 물론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이라고 강조를 합니다만. 근데 이 공기업들이 정부가 자발적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걸 강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공기업 입장에서는 말이 자발적인 것이지 우리 보고 돈을 토해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 뭐 1대1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딱 말해서 반반씩 내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수조 원에 수십조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자기네들이 이걸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가 뭐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역사에 우리가 한 기여를 하자라는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방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과연 그런 배임 횡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이런 검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까 또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럼 과연 이런 그 발표를 정부가 했을 때 충분히 논의가 됐냐 이거죠. 그렇죠. 안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못 들어봤다는 지금 얘기하는 거 당사자들은 아닙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자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자기네 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거의 이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정부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던 주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한 대화가 없고 당사자들의 이해가 없었을 때는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었던 재단 같은 거, 그 위안부 치유재단 이런 거를 해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본인들도 또 비슷한 절차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지금 외교를 열었다는 부분. 어찌됐든 간에 가면 갈수록 뭐 바닥을 치고 있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불과 몇 개월 전에 했던 말과 지금에 하는 말이 앞뒤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걸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아까 매일경제 기사에 땜질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는 비판이거든요. 현재는. 김수민 평론가는 지난 1월과 지금 우리 전 정부 당국의 입장이 좀 변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지점에서 왜 결정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생각이? 일단 일본에서 제3국으로 앞세운 중재위 구성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국 정부가 닫아놓고 협상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제안인데 마냥 졸속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 입에서도 한일 양쪽에서 전범 기업과 그리고 이제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언급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아이디어들이 꽤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저는 이 안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최종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도 한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존재한 절충안을 내놨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내놓은 안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965년 협정 당시에 여러 개인들, 일제에서 피해를 봤던 여러 개인들의 권리들이 많이 챙겨지지 못하고 기업들이 먼저 그 수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기업에다가 이제 사회연대의 책임을 묻는 뭐 그런 방식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서서 패널 분들께서 예. 지적하신 대로 그 기금들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 배임이라든지 횡령 이런 혐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 발상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이렇게 네. 반발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라든지 이쪽 예. 입장에서도 전제를 달았어요.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야 한다. 아. 예, 그래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분명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사실 관계자들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긴 하나 그렇다고 그 절차적으로 그들의 동의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이재용 의원, 한 가지 법적으로요. 사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게 원래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기금 형태를 만드는데 배상 기업도 돈을 섞지만 우리 기업이 돈을 섞는 게 이게 대법원 취지하고 맞는 걸까요, 그럼? 그건 아니죠. 대법원이 거기까지 그 생각을 하고 내는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외교에 있어서는 예. 외교는 우리가 무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외교적으로 뭔가 해법을 내놓았을 때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예. 그걸 이제 국내법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 즉 일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예. 고민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줄만 하지만 예. 그 파장이 과연 한국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한 대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수현 평론가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향후에 간단하게 금방 풀릴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노력을 했다라, 이런 성의를 보였다라는 거를 이렇게 깔아두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사실 일본이 뭐 나오자마자 바로 거절을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 외교당국이 예상을 했을 텐데 분명히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또. 근데 일본 정부에서도 거절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여운을 또 남겼다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협상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뭐 이거는 좀 남겨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외교라는 게 워낙 고도의 셈법들이 막 녹아 있죠. 그 셈법 과연 여기에 지금 언론 통해서 공개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셈법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논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북한 어선 얘기입니다. 뭐 사흘 동안 쭉 내려왔는데 몰랐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왔죠. 지금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어제는 뭐 해상판 뭐 노크 귀순 그랬는데 이제는 대기 귀순. 기다렸다 귀순했다는 거죠. 들통난 군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군의 어떤 말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걸로 말을 바꾼 걸로 들통이 났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뭐 구체적으로 지난 17일쯤 군 당국이 뭔가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랬습니다.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 이 북한 어선을. 그런데 무슨 소리? 삼척항 부두에 접안을 했어요. 이건 말이 다른 겁니다. 뭐 물론 당시도 군이 설명을 약간 애매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삼척항 인근은 누가 봐도 바다 한가운데서 뭔가를 발견해서 접수했다고 들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부두까지 왔잖아요. 이거 말 바꾼 겁니다. 그리고 떠내려왔다. 떠내려왔다라는 거는 표류죠, 표류. 근데요, 그 어선에 엔진이 있었어요. 엔진 가동해서 목적을 갖고 온 겁니다. 이거 말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들통난 군의 거짓말 이렇게 기사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는 건 도대체 군이 왜 그런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 기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보시죠. 자, 북한 어선 3일간, 사흘간 대기, 덮고 보는 군이다. 그리고 나흘 만에 경계 실패다. 인정을 했어요. 하려면 미리미리 했어야지. 왜 이렇게 해서 이게 탈을 나게 만든 건가요?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귀순 의도 갖고 출항을 했다. 휴대전화 빌려달라. 주민의 요구까지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요. 선원 4명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정경두 국방장관 경질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방장관의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국방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어요. 엄중한 책임.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이 책임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 국방장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체이탈합법이죠. 자기가 제일 책임이 크거든요. 예. 근데 보스하고 리더하고 다른 점은 예. 보스는 그냥 책임 안 지고 누르기만 하는 게 보스고 리더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책임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 리더가 아니라 보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우리 논산훈련소 군대 갔을 때 귀에 박히게 들은 얘기가 전투에 실패하면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하면은 용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경계는 이제 보초 쓰고 순찰하고 이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경계에 실패하고 계속 거짓말로 덮었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사안이라 이거는 저기 사법 수사도 해야 되고 국회에서 저 청문회도 열려야 될 굉장히 큰 건이라고 봐요. 그 북한 사람들 온 사람들 행색을 한번 보세요. 9일날 그 함경 북도에서 출발했거든요. 15일날 와서 일주일 배에서 있었어요. 조만한 목선에서 물도 제대로 없이 그 행색이 내리는 사람이 저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요? 저는 거짓말 퍼레이드라고 봅니다. 그 엔진 총 출력 가동해서 남쪽으로 온 거예요. 표류에 있으면요. 지금 남동풍이 바람이 부는 시대입니다. 겨울에는 우리나라 북서풍이 불잖아요. 표류에 있으면 배가 다시 북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 울릉도 저쪽으로 해서 일본 쪽으로 배가 가야 돼요. 그 왜 울릉도에서 엔진 끄고 기다렸다가 한국으로 삼척으로 왔다고 하겠어요? 그쪽에 있는 우리 방어선 책임자들 다 면피하려고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속이 보이는 검은 거짓말의 냄새가 나서 이 거짓말의 책임이 저는 어디까지 있나 이거 빨리 규명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9.11 이후에 안보에 구멍 났다 이런 여론의 질타를 겁나서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이 거짓말에 저는 가담될 수 있을 가능성 두고 저는 이거 조사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 사안이 불거졌을 때 군 당국의 설명은요. 경계 태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경계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뚫렸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자,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그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 그러니까 이 북한 어선이 이 기사 말고 그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흘러왔는지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도 봐주세요. 일단 함경북도 경성에서 6월 9일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요. 그리고 요 북방한계선 요 근처에 최근에 여기가 오징어 잡이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북한 어선들이 엄청나게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징어 잡이를 하는 척 하면서 여기에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 북방한계선 근처에 옵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북한 쪽 어선이 요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어로 작업을 많이 하니까 우리 해상 초계기가 감시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일 오후 9시에 NLL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내려오죠. 그리고 13일, 14일 쭉 걸쳐서 옵니다. 근데 14일 오후에는요, 해상에서 대기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바뀌기까지, 어두워지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삼척항 부두에 배를 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동안 모른 거죠, 우리는. 해상 초계기가 떠서 감시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두에는 CCTV도 있었고, 그다음에 군 감시 장비 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잡혔다 그래요, 이 배가. 근데 몰랐습니다. 그리고 군이 이상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 논란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요. 군 당국이 초기에 왜 이런 식의 해명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지금 논점이 단순히 어선이 넘어온 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왜 군 당국이 이렇게 설명을 했냐? 이걸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관련 기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북한 어선 귀순 군 은폐 의혹이다. 그렇다면 왜 군은 이렇게 나왔을까? 여기 지금 빈칸이 2개가 있습니다. 패널 4분께서는요, 이 빈칸을 채워주셔야 돼요. 군이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를 여기 빈칸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빈칸에는 2가지 이유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이유라도 좀 추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북한 어선 귀순 군 은폐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 군은 왜 그랬을까를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추정을 좀 해주세요. 자, 4분께서 써주시는 동안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노크 기준으로는 좀 다르게 봅니다. 노크 기준은 육지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계작전에서 실시한 것이지만 이것은 동해상의 영해상에서 약 200km에서 300km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한계상이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철선이 아니고 목선이고 또 1.8m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그 목선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뭐 이제 국방위원장, 군 당국이 이제 국방위원장에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좀 간단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사를 보죠. 북한 어선 귀순, 근데 군은 은폐 의혹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 당국은 처음에 왜 그렇게 이상한 설명을 했을까? 그 이유를 좀 추정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4분이 이유가 무엇인지 뭐 4분의 이제 분석력을 한번 좀 겨뤄보겠습니다. 자, 4분이 영상 나가는 동안 답을 쓰셨어요. 한 분씩 보겠습니다. 먼저 4분 답을 동시에 한 번씩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표께서는 책임 회피, 북한 눈치.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역시 북한 눈치, 정부 눈치, 눈치가 2개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는 얼떨결에 찔려서. 그다음에 조대진 변호사는 남북관계 고려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대진 변호사부터 네. 요 빈칸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네.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우발적인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그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실관계를 그렇게 전달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저 약간 거짓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 2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척항까지 왔는데 해상이라고 마치 해상에서 뭔가를 찾은 것처럼 얘기한 점, 그 점이 좀 한 가지가 그렇고요. 그럼 그런 부분도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그게 낫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남북 관계에 관련된 그 지금 현 상황이 되게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이 정도의 설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뭔가 남북 관계를 좀 고려했을 것 같아요. 자, 김수민 평론가는 2가지 얼떨결에 찔려서 일단 찔려서는 무슨 의미로 쓰신 건가요? 이게 2가지 다 사실 뭐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달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2가지로 굳이 분류한 것은 조금 더 의도가 있고 이제 어떤 기획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심들을 이제 세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2번으로 찔려서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둘러대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1번 생각인데 이제 어떤 실무적인 실수 이런 부분들 무능에 대한 어떤 그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얼떨결에라는 제 워딩에서 나온 것이고 2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세에 구멍이 난 것에 대해서 감춰야만 했던 그러니까 은폐 의혹이라고 위에 제기되어 있는데 그 은폐라는 말에 더 적합한 그런 것이 아마 찔려서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에 실패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아닌 것처럼 하고 싶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네, 그 여러 가지 한 2가지 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번, 2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북한 눈치, 정부 눈치 이렇게 쓰셨네요. 네, 그 줏대 없는 군대가 돼버린 거죠. 자신들의 왜 군인인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망각하고 있고 북한 눈치나 보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니면은 뭐 비슷한 수준으로 예. 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예. 그런 항상 가지고 있는 그 눈치 보기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런 예.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윤리 의식도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예. 또 지금 이거를 대응하는 것도 보면 계속해서 뭔가를 변명하는 듯한 이런 이유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예.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은 동해안이 너무 넓어서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동해안 해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그 목선은 레이더에 뭐 잘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거 예. 우스갯소리도 아니지만 시중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할 필요가 없겠네. 그냥 뭐 어선에 싣고 와가지고 핵폭탄 퍼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조롱까지 받아야 되는.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그럴 예. 정도로 지금 우리 군의 이 그 경계 태세, 안보 무장 해제라고까지도 말이 도는 예. 이 상황을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예. 저 정경두 저 장관이 어제 했던 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본인이 예. 책임을 지고 이 군대가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느슨한 행동 태세들이 결국에는 제일 위 꼭지점인 그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잘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군 입장에서 경계를 직접 책임지는 군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더 장비가 이게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 정도의 수준의 레이더를 가지고는 꼼꼼하게 못 본다. 좀 더 좀 좋은 레이더, 좋은 장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 그 레이더 장비 그건 너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예, 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기존에 지금 우리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 예. 특히 이렇게 뭐 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못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뭐 만약 군대에서 그런 식의 예. 변명이 나왔다면은 그것도 진짜 뭐 굉장히 치졸한 변명이죠. 만약에 이제 이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좀 뭐 국방위가 열려서 군 관계자가 불러서 들어오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군 관계자가 아마도 아까 그 레이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의원들이 무슨 소린가? 군 뭐 방산비리 뭐야? 이렇게 또 아까 이재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무튼 참 뒷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안 가지고요. 자,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책임 회피, 북한 눈치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이번에 거짓말을 군이 많이 한 게 예. 거기에 해군, 예. 해경, 육군 예. 다 관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저는 이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상륙에서 우리 산책하는 주민한테 휴대폰까지 빌려달라고 할 정도인데 예. 어디 저 삼척 앞바다에서 그 신고해서 갔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요. 예. 책임 회피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표류해서 뭐 목선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설명한 게 예. 요즘 세상에 그게 회피가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빨리 국회에도 열고 예. 수사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목선 표류 사건이 아니라 예. 목선 게이트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우리 안보가 저도 군을 사랑하는 하는 입장에서 우리 안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남북 간 자유왕래가 벌써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왕래요? 불안해요. 자유왕래잖아요, 이게. 휴대폰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렇지. 총 꺼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 불안감. 예. 이번에 저는 우리 지도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오슬로 선언하면서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 말을 인용하면서 예.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이해, 언더스탠딩으로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 기강이 뭘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 너무 물러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나라를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예. 울릉도에 레이더 기지도 대령급이 가 있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 사람이 가 있어요. 다 레이더로 보고 있는데도 판단을 못 했대요. 그리고 육군들도 거기 사단 병력이 예. 그 동해안에 있잖아요. 아무도 못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 예. 이번에 4명이 기순한다고 했는데 2명은 빨리 보냈잖아요. 그거 저 너무 빨리 보냈잖아요. 북 눈치 너무 보는 거 아닌가요? 좀 더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 조사가 그렇게 빨리 이분들이 예. 9일 날 와서 15일 날
일주일 동안 목선에서 예. 비도 못 피하고 그늘도 못 피하고 꼼빡 맞은 사람인데 바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저는 너무 북 눈치를 보고 몸조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목선 게이트로 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뭐 연속해서 네 분이 추정한 답 쭉 들어봤습니다. 뭐 북한 눈치, 뭐 정부 눈치, 뭐 찔려서 얼떨결에 남북관계 고려,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실제 정답은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북한 눈치 보느라 아니면 경계 실패. 아, 이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북한 어선 귀순 군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군은 왜 그랬을까? 혹시 북한을 눈치 보느라 아니면 경계 실패 자체를 좀 어떻게 좀 작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보니까요, 네 분께서 다 비슷한, 이 정답과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요, 뭐 간단하게 그냥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분명히 국회 차원에서 이게 따지고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입니다. 저희가 좀 다뤄보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똑같은 임금 받는 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차별 혐오 조장 발언이다. 한겨레는 제목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 좀 봐주시죠. 부산 지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어제 가졌는데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문제 얘기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세금 등 국내에 기여한 것이 없다. 외국인은 그렇다. 그래서 외국인 임금 차등화 입법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현행법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차별하면은. 그래서 학계 정치권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기사 내용 좀 봐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지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 잡아주세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세금도 안 내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지금 차별 조장 발언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시죠. 외국인 노동자에 같은 임금 주는 건 불공평하다. 황교안 발언이 논란이다. 그러자 노동계에서는요,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리고 ILO, 국제노동기구 규약 위반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추가로 해명을 해놨어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정하는데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논란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문제를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뭐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현실을 얘기한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출신이면서도 노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린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 없습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네. 황교안 대표의 발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본 거 아닐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은 법조인 아닙니까? 법조인 예. 출신이기 때문에 그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뭐 헌법 개정 관련된 그 논의에 있어서도 국민의 권리보다는 인간의 권리, 예. 인간의 권리를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자라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도 어쨌든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논의가 전혀 없이 외국인은 배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되게 근데 외국인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관련된 그 법적인 보장을 받고 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그 외국인들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ILO 협약 자체에도 위배되는 예.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비추어 볼 때도 상당히 조금 모자란 발언 아닌가 그런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예. 김수현 평론가.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것이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했을까요? 이게 글쎄요, 뭐 어떤 현실이나 법규 내용에 대한 좀 약간 그 내용을 이렇게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좀 일부러 한 말일까요? 살짝 이제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하자면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2017년 기준으로 예. 55만 명이 연말 정산을 하면서 7,7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렇겠죠. 볼 수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있겠고요. 일을 하면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겠죠. 저는 조금 신기했던 것이 예. 이 관련 법안을 지금은 이제 의원직이 박탈됐지만 이완영 의원이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에 대한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면 예. 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이 더 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쓰지 않겠냐. 아무래도 그럴 거였거든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예. 이게 얼핏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폄하 발언처럼 보이지만 예. 황교안 대표가 노리고자 했던 것은 오히려 예. 싼 근로자를 쓰고 싶어 했던 중소기업주라든지 이쪽에게 더 영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네. 내국인과 외국인의 어떤 임금이 달라지면 아무래도 외국인은 낮아지겠죠? 그렇다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 임금이 낮은 외국인을 많이 고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을 봤다는 건가요? 근데 이게 황교안 대표가 헷갈린 것인지 혹은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처럼 그렇게 정책을 펴게 되면 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내국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내국인이 더 차별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에서 차이가 나기 고용 때문에.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권의식은 제로지만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 몇 점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계산을 못한 것인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조창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게 약간 계란과 같은 발언이다. 겉은 흰자는 이주민 폐마처럼 보이지만 노른자는 인건비를 어떻게든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기적인 중소기업의 어떤 그 이윤 추구에 더 영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외국인 관련 얘기가 나왔다. 네. 그 김수민 평론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자, 이재용 전 의원. 네.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한 어떤 의도, 뭐 이런 이유,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오디언스들이 계속해서 그 대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들이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은 개인들의 사정을 토로했을 수는 있었겠죠. 뭐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이렇게까지 돈을 주면서까지 일을 하는데 하면서 그 돈을 주는 게 내 자식도 아니고 외국인에까지도 이렇게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하는데 최저임금이 다 올라가니까 외국인들까지 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서 굉장히 올라갔다 급여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그렇죠. 거다. 그 과정 속에서 나왔지 않았나 저는 상상합니다.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 같고 사실 저 부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제 오후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까지도 했지만 저희가 약간 영상으로 확인해봤어요. 약간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저는 어제 이것을 보면서 사실 댓글들을 좀 많이 봤어요. 댓글들을 많이 보고 여러 언론, 그러니까 진보,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의 모든 댓글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이게 한쪽으로만 잘못됐다, 뭐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측면이 있고 아까 김수민 평론가도 이게 이미 한 차례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어제 이 발언에 대해서는 댓글 그러니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그래서 이거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쪽은 그러니까 어제 황교안 대표의 말을 이해한다는 쪽이죠. 찬성한다는 쪽은. 이해한다는 쪽이고. 그쪽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죠. 왜 우리가 외국인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결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뭐 노동의 생산성과 관련해가지고 단기간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인이라는 거는 여기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와이칼라도 있고 블루칼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인은 굉장히 저임금, 이제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그런 비숙련 노동을 하는 외국인. 그렇죠. 거기에 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저임금 부분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황교안 대표가 그것을 이제 염두하고 한 발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수면 밑에 깔려 있었던 한 이슈를 건드린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불편한 이슈인데.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이슈죠. 뭐 댓글도 보고 기사도 많이 보셨다는데 그럼 어제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두 분이 부분이죠. 말씀하신 그 그런 논리.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반응은 찬성과 반대가 또 논쟁이 붙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용걸 전 대표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황교안 대표의 말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치적인 효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관료적인 마인드로는 저 말한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선 어제 자리가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의 대화였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가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나왔겠죠. 하소연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저임금의 반만 줘도 일하겠다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그렇게까지 맞춰줘서 외국인한테 다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그 원가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많이 했다. 이렇게 기업인 입장에서는 약간 갸우뚱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일본에서도 최저임금제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운시켜서 주고 있거든요.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제를 또 따로 해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예 최저임금이 없어요. 선진국이랑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득이 늘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경제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 목표잖아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주도 성장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거기는 본국으로 좀 송금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가족들 먹여 살려 우리도 옛날에 소득 광부들 또 간호사들 다 고국으로 돈 보내왔잖아요. 그렇죠. 다 보내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줘야 되느냐. 지금 저도 사는 집 옆에가 재건축하는데 보니까 거의 95%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우리 한국 근로자까지 다 주면 원가 이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싸게 해보자.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그 마인드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저게 정치적으로는 좀 손해가 아닌가 싶어요.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차별을 안 하게 돼 있고 현행법도 근로자법도 차별 안 하게 돼 있어서 법규하고 약간 충돌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그동안의 이미지하고 이거하고 좀 상치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좀 손해보는 말 아닌가 싶은데 관료적인 마인드로는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요 외국인 관련 발언에서 네 분 의견을 연속해 들어봤는데요. 이게 약간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딱 가네요. 답변을 하신 게. 조대진 변호사, 김수민 변호사가 약간 반대쪽 입장을 많이 하셨고, 이재용 의원께서는 양쪽 다 지금 논란이 있다는 걸 다 설명해 주셨고, 윤용걸 대표께서는 공감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코너에 몰린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게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 논쟁을 벌인 적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이 오늘도 좀 활발하게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재용 전 의원. 저는 이제 한 가지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다. 이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는 거는 관료로서는 자신이 걸어왔던 삶 속에서 뭐 법적인 이해 이런 거는 충분히 이거 자신의 발언이 잘못될 수도 아니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던 부분이지만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런 것을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게.
그렇게 보시는 뿐만 거예요? 아니고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 부당함 이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일화들을 얘기를 했다고 어떤 생각하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좀 보인다 이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뜨거운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 같아요. 이 부분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라밖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재선 도전 출정식을 했습니다. 뭐 소식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출정식장입니다. 그러면은 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딱 서서 뒤에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뒤쪽에 보면 여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Keep America Great. 그러니까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 있죠. 왜냐하면 계속을 간다는 뜻이니까. 이런 거를 표처럼 내걸고 이제 출전식을 했는데요. 기사 내용 좀 보시죠. 여기 보겠습니다. 트럼프, 저기 수많은 가짜 뉴스들 어제 출정식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출정식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많죠. 근데 그 기자를 딱 향해서 다 가짜 뉴스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자들 뭐가 됩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노로 재선 출정을 했다. 자, 미국 2020 대선 본격 스타트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방금 저 표 보셨죠? 그겁니다. 2만여 명이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이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외치며 화답을 했다. 그런데요, 새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주는 대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출정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75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그냥 비난, 민주당 비판 이런 걸로 할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편견으로 미국을 파괴했다 이런 주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럼 지금 앞선 기사에는요. 분노의 분열의 출정식, 미국을 약간 좀 이렇게 쪼개는 듯한 분위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상당수가.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지지자들 강한 경제 공약을 지켰다.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공약을 내놨는데 이걸 지킨다. 어떻게든 지킨다. 지금 그 지키는 모습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의 압박 이런 거로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참 힘들지만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지키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재선 출정식 2만 5천 명이 모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바이든 중국의 이권이 있어.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데 이렇게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자들 말만 하는 정치인들과 트럼프는 다르다. 여기에 또 지지 이유가 있었겠네요. 두 가지입니다. 강한 경제 공약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말만 하는 정치인들과는 다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출정식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First we d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n we do keep America great. Let me hear it. Ready? Make America great again. 참 제스처가 대단합니다. 얘기를 하고 환호를 즐기면서 저런 모습 마치 그냥 몸으로 그 환호를 막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김수희 평론가.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미국 내의 시선 갈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 아까 얘기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이 트럼프가 실제로 혐오 선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 하고 있는 어떤 외국인에 대한 그런 혐오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소속인데 사실 미국 양당 정치에 폐해가 있어요. 양당 정치는 A당, B당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포지티브한 그런 언설보다는 거꾸로 B당 싫으면 우리 A당 찍어주세요.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날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저기가 싫으면 날 선택해주세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백인 남성 노동자에서 있는 그 혐오 정서는 사실 민주당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공화당의 원래의 전통적 세력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는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도 이단아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돋보여서 지지를 받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한테 보기 힘든 부분은 언론하고 이제 그냥 적극적으로 각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출정식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여기 지금 서너 자리 비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텅텅 비었다라고 언론에서 쓸 거다라고 미리 선수를 치는. 그러고서 저희 가짜 뉴스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또 유권자에게 거꾸로 좀 열광을 받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오히려 거고요. 그 지지한 유권자 입장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나 또 북한과의 대화 이게 저는 결국에 미국 국가 자체가 받아들일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차마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인들이 그 길로 빨리 들어설 수 없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단화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그 길로 빨리 들어서는 어느 정도 선구자적인 모습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교체하려고 할 텐데 민주당에서도 뭐 바이든 부통령이라든지 이런 좀 전통적이고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캐릭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도 있는 이런 민주당 후보의 등장이 오히려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같이 해봅니다. 그러면은 스타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지만 색깔은 민주당. 뭐 이런 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럼? 아니면 스타일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는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젊은 층의 지지가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도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걸 비판하면서도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나와야. 샌더스는 미국 내에서 사회주의자다 뭐 이런 비난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 비난을 듣고 있는데 현재 이제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가 40%를 넘어서서 5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항해서 이인재 후보가 아닌 노무현 후보가 나가서 이겼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려면 샌더스 정도의 또 다른 이단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재영 전 의원. 어제 저런 모습,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반으로 이른바 갈라치는 모습이에요, 확실히. 근데 이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표를 얻을 수 있지만 이게 미국 전체에서 봐서는 안 좋고 미국의 불안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현재 아까 보여주신 차트에 보면은 지금 그 민주당의 각 후보에 비교해서 지금 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을 보면 또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실질적인 그 성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까도 여기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미국은 역대 최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최악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경제 성장률 아시다시피 거기는 작년에 3%를 찍었습니다. 거의. 그 미국이라는 그 큰 경제가. 미국이라는 그 경제가 대한민국의 한 25%가 새로 생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라고 이끌어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토마스 프리드맨이라고 뉴욕 타임즈 컬럼니스트가 있어요. 여러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사람이 보통 보면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쓴 컬럼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은 나는 지지한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가 들어간 컬럼을 쓸 정도로 지금 미국이 해외에서 지금 외교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과가 일어난다면은 분명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만 해도 보십시오. 미국 연준이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미국 트럼프가 계속해서 연준에 대하고 올리지 마라 압박을 했어요. 계속 압박을 했었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게 동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니까 연준까지도 저렇게 동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전에 있어서는 트럼프를 무시할 수는 절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게 이게 중요한가 보네요. 여러 가지 참 말이 많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지를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 지지를 받는 유권자들이 있는 거 보면은 이 경제 문제를 뭔가 하고 있다. 뭐 이게 이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분야. 이런 사연도 좀 다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아내 해친 치매 60대, 치매에 걸린 60대가 있습니다. 아내를 해쳤습니다. 아내가 목숨을 잃었어요. 이 60대 치매 분 때문에, 치매 환자 때문에. 그런데 재판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내 엄마 어디 있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판사도 안타까워 보석,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좀 보죠. 이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뭐 집이 수해를 입어서 물에 잠겨서 뭐 목까지 올라왔는데도 이런 것도 기억을 못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자꾸 내 것 훔쳐간다면서 아내를 막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대하고요. 피해망상에 시달려왔는데 아들 집에서 손주가 보는 앞에서 부인을 살해했답니다. 근데요, 이 자체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자녀들한테 내 엄마 어디 있냐고 찾는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을 받았습니다. 이 혐의로. 호전이 어렵다면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했고 지금 2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들은 탄원서를 냈습니다. 치매가 사회약이 안 되도록 뭔가 좀 법원에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탄원서를 냈고요. 판사는 그렇다면 입원 치료를 하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 아들의 설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아들은 1심, 2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치매에 대해 무지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지해서 미리 막지 못한 죄책감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상실감이 크다. 치매가 사회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달라. 치매가 사회악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달라. 선의적 판결로 치매로 고통받는 피고인의 유가족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알라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이요, 이른바 이제 치료법원 개념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외국에는 이런 치료법원이 있는데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걸 가두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보호를 시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처벌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보석 조건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들이 피고인을 장기 입원 치료할 병원을 구해 알려주면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직권 보석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윤용호 전 대표님, 예.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 뭐 지금 인구 고령화가 자꾸 되면서 이 치매 환자가 자꾸 급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일도 있었군요. 그렇죠. 저는 참 저 기사가 저도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한 3년 치매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 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 돈 없어졌다고 하고 집을 못 찾아오고 여러 가지 또 피해 이 망상이 굉장히 심해요. 저 법원도 판결을 참 잘했어요. 보석은 허가해 주는데 입원을 해줘서 치료하는 조건인데 치료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죠. 하는 겁니다. 저 가족도 저 아버지를 빨리 좀 격리를 시켜서 어디 좀 했으면 싶은데 어머니하고 그냥 같이 살게 어머니 아버지가 모시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자책을 했어요. 탄원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했는데 지금 67세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6년 전에 치매가 걸렸으니까 환갑부터 6년간 치매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치매 아는 방법이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그리고 집 주소를 잘 못 찾아와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는 거 이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병원 모시고 가야 됩니다. 멀쩡하게 보여도 바로 뇌세포가 이게 빨리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한 이 각성을 좀 촉구하는 이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김수희 평론가, 우리가 치매에 관해서 본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게 느껴지는 기사예요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치매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 어차피 이런 류의 환자 겸 죄인의 경우에는 뭐 그냥 구금시켜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런 방식의 처벌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치료 감호 제도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거의 뭐 병원과 가까운. 그러니까 치료 법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정책적으로 더 한 발 내디뎌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재판을 한 판사 입장에서 판결도 할 겸 정책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또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을 던져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동물원입니다. 호랑이는 맞는 것 같은데 어제 비쩍 말랐죠?
인도네시아의 한 동물원에서 영양사가 먹이 살 돈을 빼돌려 주식인 육류를 거의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호랑이가 가죽만 남을 만큼 앙상해진 1년 뒤에야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의 다른 동물원들 상황도 열악하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동물들, 이들의 행복은 누가 챙겨주나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청와대 만찬입니다. 계단에 앉아있는 이들,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이곳은 청와대고요. 이들을 기다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어제 문 대통령은 선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에 이광현 선수는 이제야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멋진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사임당입니다. 2009년 6월 23일이 생일인 5만 원권이 어느덧 발행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엔 황색 계열이란 이유로 5천 원권과 헷갈린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통 중인 화폐 가운데 금액으로도 장수로도 비중이 높은 중심 화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액권의 등장으로 경조사비 지출이 늘고 뇌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저렇게 굶기면 되겠습니까?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